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6시 아주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세계 아토피 피부염의 날을 기념해서 비욘디와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합회와 함께 특집 라이브를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무려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특집 라이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제 옆에는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6시 이 시각 1부에는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두 분 바로 모셔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배유인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 광명병원의 최선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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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분씩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유인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피부과 최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진짜 두 분께서 그리고 이어질 강연에서도 굉장히 알찬 내용들을 순서에 맞게 잘 준비해 주셔서 진짜 이 아토피 피부염의 A부터 Z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학회와 함께 저희가 비욘디 특집 라이브를 준비하게 됐는데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좀 이 학회는 무엇인지 소개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한 아토피 피부염학회는 2000년에 처음 이제 설립이 됐고요. 네. 대한 피부과학회 산하학회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이고, 학술 활동도 하고 학회도 하고 또 저희 치료라든가 진단 가이드라인 같은 거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그런 것도 제정을 했었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네. 질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자리도 만든다고 제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아토피 피부염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상당히 흔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 진단을 놓치고 늦어지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워낙 이제 다양한 치료법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진단이 돼야 치료가 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 주위에도 보면은 정말 많더라고요. 아이들부터 뭐 성인들까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진단을 하는지 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인 교수님께서 준비해주신 강연 한번 보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강연 후에 두 교수님의 자세한 답변 받아볼 수 있도록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첫 번째 꼭지가 되겠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왜 생기는지. 사실 이거가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한데 결국 이 원인을 찾다 보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 치료 방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약간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토피 피부염하고 아토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환자분들 외래 오셨을 때도 제가 아토피가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아토피 피부염으로 왔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움증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게 사실 가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습진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아기 때, 보통 영유아기 때 처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을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아토피 체질이다, 뭐 아토피가 있다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뭐 영어로는 아토픽 다이아세시스라고 해가지고 약간 아토피에 걸릴 어떤 가능성 이런 게 높은 상태를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체질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번역이 적당한 것 같은데
뭐 아토피 피부염을 비롯해서 천식이라든가 뭐 식품 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질 만한 어떤 상태를 아토피 체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토피 행진이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아토피 질환이라고 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아토피 체질에서 발생하는 피부염이라든가 비염, 천식, 식품 알레르기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물론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 약간 행진하듯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아토피 행진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저 벌써 궁금한 거 생겼는데 네. 질문 좀 드려도 괜찮아요? 네. 여기 보면은 주로 역류하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가장 많이 처음 발견하게 되는 나이가 좀 궁금해요.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저희가 그 태열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태열기가 보통 돌 전에 애들이 가려워하고 막 이렇게 볼 빨갛고 진물 나고 하는 이런 태열기를 아토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많은 거고 이 태열기를 그냥 태열기라고 넘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그때가 좀 지나면 보통 한 2~3살? 요때쯤에 애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좀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예를 들어서 정말 피부가 매끈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뭐 한 4~5살 때 갑자기 좀 발견되고 이런 경우도 많은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교수님께서도 진료실에서 많이 보세요? 네, 영아기 아주 어렸을 네. 때 발현하지 않고 네네네. 영유아기로 넘어가는 때 발현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안심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한번 잘 들으시고 진단이 되진 않는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일단 병인에 대한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가설일 뿐이긴 해요. 그래서 진짜로 이것 때문에 생긴다라는 뜻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유명했던 가설이 한 뭐 80년대, 90년대부터 계속 이제 제기가 되었던 가설인데 위생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지는 가설이기도 하고 또 되게 이걸 믿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 깨끗하게 살면 면역 체계가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가설이 있고 뭐 요새는 많이 나오는 가설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웃인 가설, 그다음에 인아웃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피부가 말 그대로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내부 장기가 아니라 피부도 장기긴 하지만 바깥에 있는 장기고 이 장벽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떻게 바운더리가 될 텐데 이 장벽의 손상이 제일 먼저 어떤 트리거를 하는 요인이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원이나 항원이 피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면서 아토피가 생긴다. 이런 가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면역학적인 어떤 원래 가지고 있는 면역학적 이상이라든가 어떤 연유에서 생긴 후천적인 면역학적 이상, 주로 이제 TH2라고 하는 세포 체계가 문제인데 얘네들이 이상이고 얘네들로 인해서 피부 장벽 손상도 생기고 가려움증도 생기고 염증도 발생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인아웃 가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지 누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네, 그런 것처럼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냥 피부 장벽과 면역학적 이상 이 두 가지 아웃과 인의 이상이 서로 영향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염증과 가려움증이 계속 유발되고 증폭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장벽 아웃이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인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그냥 다양하게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토피 피부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 뒤에 위에 적었듯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또 원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크게 5가지 정도로 보통 이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 피부 장벽의 이상, 그리고 미생물. 저희 피부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미생물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부분인 면역학적인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려움증의 역할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유전적 요인은 사실 유전적 요인이 없는 질환이 거의 없잖아요. 요새 현대 질환에서는. 근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한 70%에서는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지고 계속 연구된 바에 의하면 대략 한 80개 이상의 유전자가 이 아토피 피부염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악화시키는데 관여를 크게 작게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딱 어떤 유전자가 이상하면 어떤 질환이 생긴다 이런 것들 말고 그냥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질환들을 보통 다인자 유전으로 하는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결부돼서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주로 어떤 유전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느냐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이상이 있느냐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봤더니 이제 표피를 분화시키고 피부 장벽을 이제 손상을 복구시켜준다든지 아니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한 이런 피부 장벽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들이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면역학적인 처음부터 면역학적으로 원래 이상이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태어나게 만드는 어떤 유전자들의 문제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전적 요인은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내가 처음부터 약간 좀 불리한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피부 장벽 이상인데 아까 제가 인아웃 아웃인 말씀드렸을 때 그 아웃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부 장벽이고 이게 뭐 어쨌건 논란은 있고 아직도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는 건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보습제 같은 거 보시면 세라마이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세라마이드가 감소하게 만드는 거, 세라마이드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세라마이드도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좋은 양질의 세라마이드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진 세라마이드를 잘 만드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단백질 분해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피부가 뭐 소위 말해서 약간 녹는다 이런 식으로 장벽이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피부 장벽의 손실도 있을 수가 이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피부 장벽 이상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이 경피 수분 손실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들어오는 것도 문제잖아요. 나가는 수분도 문제지만 들어오는 어떤 알레르기 항원이 잘 들어오게 되고 또 자극원에도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밖에 있는 나를 괴롭힐 만한 어떤 자극원들, 항원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게 내 몸 안에서 이제 면역학적인 반응을 이제 증폭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의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건조한 날씨의 영향도 되게 많이 받을 것 네네,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요즘 같은 날씨에 조금 더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나요, 실제로? 네. 건조함이 사실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건조함이라고 하는 게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되게 중요한 진단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진단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건조함이 피부 장벽을 결국은 이제 손상을 시키는 거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또 세 번째로 이제 미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부에도 굉장히 많은 뭐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그 균 중에서도 뭐 가장 잘 알려진 균이 뭐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균이 있는데 이런 해로운 균부터 또 반대로 좋은 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균들은 오히려 피부 위쪽에서 하나의 새로운 코팅막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피부 장벽 위에다가 미생물 장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약간 프로텍션을 해주는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해로운 균과 좋은 균의 싸움이 될 것이고 또 저희 몸에서 스스로 만드는 항균 펩타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베타 디펜신이라고 하는 것들이랑 뭐 LL37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만드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 미생물에 대해서 해로운 미생물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방어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균들이 우리가 뭐 마을이 있으면 여러 가족들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한 가족만 되게 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가족들은 다 뭐 굶어 죽고 이런 경우도 있듯이 다양성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이 다이버시티가 때로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아토피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면역학적 이상입니다. 사실 어떤 요새 나오는 이제 뭐 디필루마비라든가 이런 좋은 치료제들, 어드밴스드 트리트먼트라고 부르는 치료제들도 결국은 이런 면역학적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가 있는데 이 피부 장벽을 제가 이렇게 모형을 좀 그려봤는데요. 장벽이 이렇게 있고 이 아래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지상 세포라는 것도 있고 비세포, 그 항체를 만들어내는 비세포도 있고 또 신경, 저희가 가려움증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신경세포들도 있고 또 TH2라고 하는 적응 면역계의 가장 중요한 T세포라고 하는 이런 집단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TH2도 있고 TH1도 있고 TH22, 뭐 TH17 이렇게 다양한 가족들이 살고 있고요. 얘네들이 뭐 IgE 항체라든가 사이토카인, 케모카인 같은 염증 물질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그려놓은 게 제가 미생물 그려놨고 그 다음에 진먼지 같은 이런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스크래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려놨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부 위에서 계속 얘네들이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애들이 이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TH2 T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TH2라고 하는 게 아토피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TH2 세포 체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기도 하고 가장 증폭되어 있기도 한데 얘네들한테 항원을 제시해주게 이렇게 얘네들한테 뭔가를 이제 전달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TH2라고 하는 애들이 신경도 건드리게 되고 다른 이제 TH1, TH22 이런 애들도 건드리게 되고 또 B셀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항체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약간 이제 개판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 엉망이 어그러지면서. 되나요? 네, 엉망이 아, 되면서 네. 네, 다시 피부 장벽 쪽으로 케모카인이나 사이토카인들이 가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면역학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가려움증인데 가려움증 저희가 가장 되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크래치하고 이치하는 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항원의 투과라든가 이게 이제 증가되게 되고 염증 반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는 두꺼워지고 다시 만성화되고 이게 긁다가 가렵다가 가려우니까 더 긁고 더 긁으니까 더 가렵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아토피 행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랑 식품 알레르기, 음식물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이제 생겨서 나이가 보통 약간 사춘기 좀 넘어갈 때쯤 되면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천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안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물론 아토피라든가 음식물 알러지가 없이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행진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유전적 소인하고 면역학적인 이상은 사실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막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근데 피부 장벽을 손상을 최대한 막아준다거나 해서 어떤 어렸을 때부터 어떤 항원에 대한 감작을 조금 줄여준다든지 또 국소 면역 반응들을 뭐 어떤 약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최대한 좀 막아준다든지 또는 미생물 환경을 개선시킨다든지 또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시킨다든지 하는 것들이 동반되게 된다면 이 아토피 마취로 가는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로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이게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좀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봤는데요. 최선영 교수님 강의 넘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 댓글 주셔서 잠깐만 읽어보고 진행해볼게요. 이혜니님께서 너무 인상이 좋으시다는 또 훈훈한 댓글을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저희가 질문은 좀 한쪽에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버블버블님, 또 홀리에피님 많은 분들이 인사 주시고 계시고 오늘 카드뉴스 보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최선영 교수님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우선 교수님 강연 진행해 보고 한꺼번에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진단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교수님.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은 굉장히 임상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급성기, 그러니까 갑자기 악화가 됐을 때는 피부가 빨개지면서 진물도 나고 가려움증도 극심하고 건조증도 심해지다가 이제 만성화되면서 자악해 오랫동안 긁고 이렇게 만성화된 피부가 진행이 되면 피부가 이제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색소가 변하고 색이 변해서 색이 거무스름해지는 이런 다양한 임상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앞서서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주셨듯이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여름이냐 겨울이냐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개별적인 악화 요인 뭐 알레르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임상 증상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의 병력을 잘 청취해서 종합하여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 됩니다. 또한 어떠한 아토피 피부염을 딱 진단할 수 있는 특정한 검사 소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럼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을 어떤 기준에 맞춰서 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에서 새로 개정한 진단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려면 여기서
드리고 있는 3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려움증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이에 따라 특정 부위에 그에 맞는 아토피 피부염, 피부염증, 습진이라는 형태가 나타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성적이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가 또 호전됐다가 악화됐다 호전됐다를 반복하는 이런 재발성 병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 이렇게 3가지 기준을 반드시 충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려움증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의 거의 모든 환자들,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려움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염증이 심해서 가렵기도 하지만 염증이 없는 피부가 먼저 가렵기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앞서 배유인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제 가려움, 긁기, 악순환 고리입니다. 피부가 가려우면 환자분들은 다 피부를 긁고 계세요. 근데 피부를 긁으면 피부에 2차적으로 물리적으로 손상이 가게 됩니다. 피부 손상이 오면 장벽이 깨지고, 또 장벽 손상이 오면 그로 인해서 피부 안쪽에서는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세포들이 피부로 오면서 또다시 가려움증을 유발시키는 염증 관련 물질들을 뿜어내게 되고, 그럼 피부가 다시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가려워서 긁게 되고, 긁으면 장벽이 깨지는 손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 염증 반응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가려운, 이런 가려움, 긁기, 악순환들이 계속 돌게 되고요. 그래서 가려움증은 거의 모든 환자가 호소한다. 그래서 첫 번째 진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피부염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영유아기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얼굴과 목, 그 다음에 두피, 우리가 두경부라고 부르는 머리, 목, 얼굴에 주로 피부염이 나타나고, 팔다리의 바깥쪽 부위, 우리가 편부위라고 부릅니다. 바깥쪽 부위, 팔과 다리의 바깥쪽 부위에 주로 피부염이 나타나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가면서 점점 이제 접혀지는 부위, 굽혀지는 부위라고 부르는데요. 목이라든지 팔 오금이라 부르는 이 안쪽 병변, 팔 오금, 그 다음에 다리 뒤 오금, 그리고 이제 발목, 손목 이런 접힌 부위에 주로 피부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에는 얼굴과 목, 바깥쪽 팔다리 편부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고,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는 굽혀지는 부위, 팔 오금, 다리 오금, 목 같은 굽혀지는 접히는 부위에 지금 현재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또는 지금은 없더라도 과거에 이런 굽힌 부위에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것을 연령에 따라 맞는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조건은 아까 앞서 말씀을 주셨듯이 아토피 피부염 자체가 만성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병력을 보여야 되고요. 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재발성 병력을 보이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진단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우리는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사실은 나타날 수 있는 임상 증상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진단 기준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진단 보조 지표,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증상들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가지가 있는데, 건조증, 그리고 혈액검사상 나타날 수 있는 면역글로불린 E 반응성이라고 하는 혈액검사 소견, 그리고 손발에 나타나는 습진, 그리고 각각 눈, 귀, 입 주변에 나타나는 피부염들, 그리고 유두, 가슴 부위에 나타나는 피부염, 그 다음에 모공주에 두드러지는 양상, 그리고 아토피 질환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 등을 이렇게 9가지 진단 보조 지표라고 저희가 이제 진단 보조 지표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한 가지 살펴보시면, 앞서 건조증 저희 PD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건조증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그 피부는 염증으로 인해서 건조증이 오고요. 사실은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보시면 염증이 없이 눈으로 보기에는 피부가 염증이 없이 괜찮아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장벽 기능 이상이 있고, 장벽이 무너져 있고, 피부 안에서 이제 그런 수분을 함유할 수 있는 인자들이 다 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는 겉으로 보기는 괜찮아 보이고 염증이 없어 보이지만 건조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증이 있으면 앞서 말한 또 가려움증이 유발되고 또 염증이 유발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세운 지표가 면역글로불린 E라는 건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면역글로불린 E는 우리 혈액 내에서 검사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알레르기와 관련되어 있는 항체고요. 여기 지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진단 지표 중에서 유일하게 혈액검사 소견에 해당이 되고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함에 있어서 가장 연관성이 있는 혈액검사 소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글로불린 E는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은 우리 혈액 내에서 전체 면역글로불린 E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는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떤 환자가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특이 면역글로불린 E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전체 면역글로불린 E가 증가가 돼 있거나 또는 어떤 특정 알레르기 항원의 양성 반응을 보이는 특이 면역글로불린 E가 증가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건 반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부위에서 발생되는 피부염들인데요. 첫 번째는 손과 발입니다. 그래서 손과 발 피부염은 아이들도 많이 호소를 하고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손과 발은 워낙에 난치성으로 만성 재발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손과 발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갈라지는 그런 과각화성이라고 하는 두꺼워지는 형태의 손발 습진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물집형 손에 생기는 습진을 한포진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그거와 유사한 양상의 물집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떤 비특이적으로 장벽이 깨져 있다 보니까 자극들 땀이 흘린다든지 물이나 세정제를 자주 닿는다든지 그런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자극성 피부염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손발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이후의 여성분들에서는 유두 주변으로 해서 가슴 부위에 습진이 나타나는 병변들이 생기고 그리고 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눈과 귀, 입 주변에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각각이 다 진단 보조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어린아이, 소아기, 청소년기, 성인기에서 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눈 주변을 보시면 눈꺼풀염이라고 해서 윗눈꺼풀, 아랫눈꺼풀에 염증이 만연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염증들이 계속 지속됐다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염증 후 색소가 남게 되면서 눈 주변이 마치 다크서클처럼 이제 거무스름해지는 그런 색소 침착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렵다 보니까 눈을 자주 비비게 되고 그러면서 눈 아래쪽으로 자꾸 어두운 주름이 생기는 이런 양상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귓바퀴라는 게 우리 귀의 이제 바깥 부분, 요 바깥 부분을 얘기하는데 요 귓바퀴 요쪽에 습진이 생기는 경우들이 흔히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귀 아래, 여기 귓볼 아래에서 귀 끝이 갈라지면서 찢어지는 양상들을 보이기도 하고 이제 마스크 거리가 걸리는 귀 뒤쪽이 갈라지거나 두꺼워지는 이런 귀 주변의 변화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입 주변 피부염도 굉장히 흔한데요. 아이들 보시면 비특이적으로 자극에 의해서 입 주변이 자꾸 빨개지는 이런 입 주변 피부염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입술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면서 건조하면서 갈라지는 양상들, 입술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구순염은 이제 입꼬리, 입가 끝쪽이 찢어지면서 갈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 변화, 귀 주변 변화, 입 주변 변화들이 어떤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공 주변에 두드러진다는 거는 모공은 털 구멍을 얘기하는데 모공 주변으로 피부가 좀 오돌도돌하면서 유독 더 닭살 피부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닭살은 이제 모공 각화증이라는 다른 피부 질환인데요. 그런 모공 각화증은 주로 이제 팔, 다리 바깥쪽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보이는 모공 주의 두드러짐은 모공 각화증과는 다른 증상이면서 좀 가려움증을 동반하거나 주로 아이들 몸통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단 지표가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냐 또는 과거력이 있냐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윤 교수님께서 아토피가 가족력이 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 요인이 워낙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토피 피부염 있는 환자들을 보셨을 때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아토피 질환이라고 하면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다른 질환, 아토피 질환들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소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진단 기준 3가지에는 검사 소견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진단 보조 지표에 면역 글로불린 E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데 어떤 뭐 혈액 검사, 조직 검사가 무조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개별적인 알레르기 항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또 다른 혈액 검사들, 그리고 이제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과 좀 헷갈릴 수 있는 다른 피부 질환을 감별하는데 이런 검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감별 진단인데요.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데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진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얼굴과 두피에 주로 나타나는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얼굴, 특히 이제 눈꺼풀이나 뭐 눈, 목, 손 쪽에 주로 나타나는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중요하겠고, 또 다른 이제 만성 염증성 질환인 건선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과 감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뭐 옴진드기 감염이라든지 곰팡이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진균증 같은 감염성 피부 질환을 감별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임상 증상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환자의 병력을 다 통틀어서 진단을 하게 되고, 꼭 필수적인 진단 기준은 3가지가 있다. 가려움증,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의 나이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피부 증상, 피부염 소견들, 피부 병변들, 그리고 만성적이거나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병력 등을 종합해서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자세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네, 어쨌든 그 3가지 중요한 어떤 기준과 보조 지표들이 있기는 하지만 딱 맞는 검사는 없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진단을 위해서 네. 꼭 필수적인 아. 검사는 없다는 점. 예를 들어서 뭐 네네. 고혈압이면 혈압이 네네, 혈압을 몇부터 뭐, 몇 이상이다, 네네네. 뭐 당뇨면 혈당이 몇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네네. 꼭 진단에 필수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혈액 검사가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전문가분들을 제대로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질환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교수님? 네네. 네. 그리고 아까 피부 장벽에 대한 말씀을 또 주셔서 이게 되게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혹시 그래서 뭐 나의 이 피부 장벽은 건강한지 무너지진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교수님 혹시? 아니면 이런 거는 좀 어떤 전문가분의 어떤 소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지 궁금해요. 그 병원에 오시면 네네. 그 몇 개 이렇게 피부를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태와미터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피 수분 손실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는 TEWL인데 그 TEWL을 이제 따와서 태와미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네네.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임상에서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연구 목적 이런 것도 좀 있고. 네. 그렇군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질문 하나하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1부의 주제가 진단과 원인이기 때문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받고 나머지 순서대로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좀 질문을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눈이 내려님께서요, 3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먹고 뭐 바르는 연고도 발라보고, 그런데 최근에 좀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질환일 수도 있다라는 소견을 좀 들으셨나 봐요. 혹시 이렇게 좀
다른 진단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이제 소아 청소년기로 가면서 호전이 됐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발병하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하얀 눈이 내려님이 발병한 피부병 그 증상을 정확하게 피부 병변을 봐야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다시 재발해서 생긴 걸 수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서 또 다른 피부 질환이 같이 병합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장벽 손상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앞서 이제 간별 진단으로 말했던 다른 질환들이 동반돼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다시 재발하셨을 수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다른 피부 질환이 생긴 거일 수도 있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서 다른 피부 질환이 같이 두 가지가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뭐 장벽이 손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릴 때 혹시 아토피 피부염을 알았는데 잘 치료가 됐다가 어른이 돼서 다시 생기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저도 많이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혜니님께서 아토피를 앓는 친구들이 있는데 딱딱해지고 흉터가 남았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혹시 요거 뭐 유전인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심해지면 이렇게 딱딱해지고 흉터가 남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많이 일단 긁는 게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 결국은 습진성 피부 질환이거든요. 네, 습진이라고 하는 게 뭐 급성기가 있고 아급성기가 있고 만성기가 있는데 만성기로 가면서 보통 태선화라는 게 동반이 돼요. 그래서 물론 긁어서 생기는 것도 있지만 태선화가 되면은 되게 피부가 딱딱해지고 약간 우리 거북이 등껍질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있어서 더 세게 긁게 되죠. 네, 가려우니까 더 네. 세게 네,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으니까 더 세게 긁게 되시고 그러면서 더 딱딱해지고 이게 또 흉터가 되기도 하고. 아까 그 악순환의 고리 네, 말씀 주셨던 그렇죠. 네. 또 내용인 딱지가 것 생기면 이렇게 같습니다. 또 뜯게 되거든요, 사람이. 네네. 그러면 그 자리가 이렇게 하얗게 패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흉터가 남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려움과 긁는 증상 때문에 흉터가 남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42 남성입니다. 가족들이 대부분 아토피와 비염 등을 앓고 있습니다. 천식, 두드러기, 비염, 결막염 이런 질환들이 다 있으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좀 연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어떠실까요? 이런 아토피와 이런 어떤 알레르기 질환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아토피 행진의 어떤 좀 케이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엘리델이랑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봐서 아토피 피부염도 같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엘리델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약을 쓰고 계시고, 네. 그렇군요. 네, 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질문을 주셨네요. 문제는 피부에 나는 것은 없는데 이제 얼굴이랑 목, 살 접히는 데가 좀 많이 가려우시다고 심하면 이마는 머리카락만 닿아도 가렵다고 말씀을 주시네요.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은 얼마나 가려운지 표현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어른분들 어떻게 호소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가려움이 아주 심한가 봐요. 그렇죠. 가려움증을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뭐 네네네. 정해진 어떤 기구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얼마나 가려우신지를 여쭤보는 거. 네네. 그걸 NRS라고 해서 이제 그냥 0부터 10까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아, 근데 통증처럼 이렇게. 네네네. 네네. 근데 보통 뭐 심하신 분들은 8, 9, 뭐 아. 일주일 내내 뭐 8, 9, 10, 뭐 8, 9 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 저희가 그거를 체크하는 이유는 가려움증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얼마나 적절하게 해드려야 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군요.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가려움증이라고 우리가 진통제라는 건 있지만 네네. 이제 소양증을 치료하는 진양제라는 건 사실상 존재하진 않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되게 어렵죠. 아주 직접적으로 확 휘어잡을 수 네, 있는 어떤 그렇죠. 그런 네. 약이 좀 네.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이런 이제 히스타민제 반응이 좀 없는 환자분들한테는 네네. 가끔씩은 이제 가바 계통의 그 약간 약을 쓰기도 해요. 네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듣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약간 통증하고 가려움증의 경로가 좀 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추신경계에서 그런 감작을 좀 막아주는 그런 약들을 쓰면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약
맛 약도 사람마다 좀 반응하는 게 그럼요. 다른가 네, 봐요. 다르죠. 히스타민 같은 약들도. 그렇죠. 아, 그렇군요. 머리카락만 대여도 가렵다고 하시니까 너무 좀 보통 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네. 피부에 나는 것이 없어도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염증이 있지 네네. 않아도 아까 네. 이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악화인자에 노출됐을 때 1차적으로 먼저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질문 조금 한번 전달 드려보겠습니다. 보습제 어떻게 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치료에서 또 나오긴 하겠지만 네. 보습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네네. 디폴트로 넣고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웃인이든 인아웃이든 뭐든 네, 보습제는 그냥 기본 치료 방침에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치료가 아니라 그냥 관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인에 상관없이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네, 관리법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록초록님께서는 아주 심한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가 봐요. 아토피를 진단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피부가 두꺼워지고 건조해지는 습진이 나타나서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네요. 아토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을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맞는지 받아보시는 게 선행이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아까 이제 말씀 주셨겠지만 두꺼워지고 건조해지는 피부에는 보습제 사용이 가장 기본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제한되고 있는 바이고 뒤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더 치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한 뭐 국소 독보제라든지 이제 염증이 심하면 먹는 약 경구 조절제들을 쓴다든지 이런 치료를 충분히 받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호전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일단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기를 말씀을 네네. 좀 주셨습니다. 또 버블버블님께서는 오랫동안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근데 최근에 피부가 더 건조하고 가렵고 염증도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 또 악화시킬 수 있다는 좀 의견 들으셨나 봐요. 근데 좀 어떤 거 피하면 좋은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되게 좀 광범위한데 네. 보통 저는 본인이 생각해서 안 좋은 거라면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떤 뭐 특정한 음식물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시고 듣고 오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먹었을 때 불편했고 내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가면 불편하다. 특정한 옷이나 특정한 이부자리에 들어가면 불편하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교정을 하는 게 좋고 뭐 너무 알려진 거지만 뭐 때를 밀면 안 된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너무들 잘 알려져 있는 거라서 아마 지금 버블버블님도 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또 가끔씩 보면 막 땀을 막 흘려가지고 뭐 몸 안에 뭐 그 독소를 다 배출하면 뭐 좋아질 수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땀 흘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땀 자체에도 아토피 환자분들은 약간 감작이 돼 있거든요. 본인 땀에. 그러니까 반드시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세정을 해주시는 거. 그걸 뭐 비누로 막 빡빡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볍게라도 세정을 해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마침 또 돼지고기를 드시면 올라온다는 이게 네. 개인마다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피하는 게 좀 가장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면역 확정 이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를 단기간 바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장기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진 않을지 좀 걱정이 되시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자면요.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는 이제 국소 면역 조절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토픽 엘리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뒤에서도 아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장기간 오히려 유지요법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자꾸 재발하고
중간중간 급성악화가 나오는 거를 잘 막아주면서 우리가 이제 유지요법으로 쓸 수 있는 연고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한다고 해서 피부 면역학적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된다든지 면역학적인 측면을 더 혼란을 준다고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면역 조절제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질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외래에서도 비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바르라는 걸 환자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못다한 질문은 저희 2부, 3부에 이어서 답변 드릴 예정이니까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시고 많은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유인 교수님, 최선영 교수님과 함께 1부를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이 금방 가죠? 네. 네, 50분이 벌써 끝났습니다. 네, 오늘 앞으로 이제 2부, 3부 더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첫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